여러분들 다 준비를 해 왔을 테니까 한 년 한 년씩 한번 읽고 번역하고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연은 누가 한번 먼저 읽고 우리말로 옮겨 볼까요? 김해오름 한번 해볼래? 교수님, 저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꼭 준비해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해오름이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도록 하고, 은서가 한번 해볼래? 다음 시간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다음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하겠습니다. 자, 은서도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네, 여러분들 각자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먼저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나이양 해보십시오. Les samedis au soir est fini la semaine. Gaillette horaire est donc sur semaine. Mais dans la main s'en vont venir à la fontaine. Sous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aiss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eau. 토요일은 토요일 저녁은 이제 일주일, 평일이라고 해야 되는, 여기 조금 애매했는데요. 그냥 바로 스맨이 끝난다. 우리가 그 스맨을 보통 일요일이나 그런 빨간 날 제외한 그런 주를 말하니까 끝나고, 게이에트와 오헤라른 이 두 사람은 서로 형제이다. 그런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수대에 손을 맞잡고 손을 적시고 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그런 애정 어린 그 사랑에 빠진 그 연인들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한번 그렇습니다. 나이양은 첫 번째 연에서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 있으면은 이야기 먼저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레브헤이섬은 그러니까 그 연인들이 이 게이트와 오히에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근데 이 두 사람을 만약에 말하는 게 되면 그들은 피를 나눈 그런 진짜 그런 형제 자매인데,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있고 지금 뒤에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것도 후렴구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 맨 마지막에 도행이 숲을 더해서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런 연인들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후렴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어떤 배경을 묘사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평화로운 그런 정경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사실 네, 이 후렴구를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연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세연 양 해보십시오. Le samedi au soir est fini la semaine.
Gaillettes et ouvrières, elles sont certes germaines, main dans la main, s'en vont bénir la fontaine.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한 주는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난다. 가이에트와 오리에르는 친자매인데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분수대에 적시기 위해 갔다. 미풍이 불고 가지가 흔들린다. 진정한 연인들은 다정함 속에서 잠이 든다. 라고 해보았습니다. 세연 양은 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연에서 뭐 어떤 이야기 같이 하고 싶었나요? 저도 그 나이 씨와 비슷하게 그 첫 연을 읽었을 때는 후렴구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뒤에 가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 줄에서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시와 진정으로 어울리는 후렴구인가?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또 뭐 다른 학생들 첫 번째 연에 대해서 뭐 궁금했던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들 하십시오. 시은이는 어떠니? 첫 번째 연애 혹 뭐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었니? 저도 두 번째 해석하신 학우분과 같이 그들 두 명 가이츠와 오리에르가 그 친자매라고 번역을 해봤고요. 근데 저는 이 시적 표현이라고 쓰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망당라마잉 쌍봉 마니에 갈라 뽕댄느가 약간 손에 손을 잡고 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미지가 약간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 먼저 후렴구 이야기부터 하면은 이탈릭체로 표현된 수플라 브리즈 이하 라덩드레스 도흠까지의 두 줄이 이제 매 연마다 후렴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렴구의 의미는 끝까지 내용을 읽어봐야지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은 미리 이야기를 해둡니다. Le samedi au soir est fini la semaine. 토요일 저녁 한 주가 끝난다. 이제 우리도 월화수목금 뭐 출근하고 토요일부터 휴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한 주가 끝이 나게 되는데 야이에뚜와 오리우르는 물론 지금 원문의 발음으로 읽어서 갸이에뚜와 오리우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읽으면은 갸이에뚜와 오리우르라고 발음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엘송 쇠르 제르멘 이 두 사람은 제르멘느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피를 받은 핏줄이 다르지 않은 같은 핏줄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 그대로 부모가 같은 자매인데 맹덩라맹 아폴리네르 시에서도 봐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표현이죠. 아폴리네르 미라보다리에서는 손에 손잡고 얼굴 서로 마주보자 그러는 동안 뭐 영원한 시선에 진저리 치는 물결이 미라보다리 아래를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목에 나왔던 구절인데 즉 손에 손을 잡고 즉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썽봉 간다. 어디로 가냐면 알라 퐁텐 샘으로 가는데 무엇을 하러? 베녜 몸을 씻으러 목욕을 하러 둘이 손을 잡고 샘으로 간다. 수플라 브리즈 엘레 프랑슈스 베르스
바람이 불어도 또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les vrais amants 진정한 연인들은 즉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dorment dans la tendresse 애정 속에서 dorment 잠을 잔다. 즉 달리 말하면 밖에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흔들릴 만큼 바람 불고 뭐 비가 내리고 뇌우가 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편안한 한없는 애정 안에서 편히 잠자고 있다. 평온히 잠잔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연만 읽었을 때 등장한 인물이 갸이에토와 오리우르밖에 없기 때문에 브레자몽이 이 두 사람인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뒤에 읽어보면 알수록 이 브레자몽은 일반적으로 어떤 남성 애인과 여성, 즉 사랑하는 남녀를 지칭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무방합니다. 또 한 가지 사행의 이제 수플라 브리즈 이하의 번역에서 해석을 내가 양보절처럼 했습니다. 즉 바람이 불어도 또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뒤에 평안하게 평온히 잠을 자는 것과 대비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양보처럼 양보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두 연인은 평온히 잔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을 이제 마저 읽어봅시다. 두 번째 연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하은 양 해보십시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Gérard le jeune, à son retour de la quintaine, a remarqué Aurière au bord de la fontaine, entre ses bras la prise et doucement étreint.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기마창 시합에서 돌아온 젊은 제라르는 분수가 있는 오리에르를 보았다. 그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포옹한다. 흔들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들이 흔들려도 진정한 연인들은 달콤함 속에서 잠이 든다. 하은 양은 뭐 이 부분 번역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 같이 얘기하고 싶었나요? 이 연에서는 딱히 궁금한 점이 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다른 버전으로 들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해볼까?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유민 양 해보십시오. Gérard le jeune, à son retour de la quintaine, a remarqué Aurière au bord de la fontaine, entre ses bras la prise est doucement entrante.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시합에서 돌아오던 젊은 제라드가 샘가에 있는 오리에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팔로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고 가지가 몸을 흔들어도 진정한 사랑의 연인은 사랑의 말 속에서 잠이 듭니다. 유민 양은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나요? 저는 험악기가 현대불어 버전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눈여겨보다인데 원문에는 슈아시아 동사가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라드라는 사람이 갸이에토와 오리우 중에 한 명을 고른 건지 아니면 원래 오리우랑 알던 사이인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뭐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연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는 학생들 자유롭게 말씀들 하십시오. 교수님, 들리시나요? 창훈이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라. 들리시나요? 네. 네, 그 해석을 할 때 그 첫 번째 학우님께서 이 퀸텐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어떤 대회 같은 걸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해석할 때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냥 빈칸으로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창훈이의 질문에 누가 한번 답해 볼까? 첫 번째 발표했던 사람이 답을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발표했던 사람이 답을 해볼까요? 제가 대답을 드리자면 저도 그 사전에서 찾아본 거였는데 그 기마창 시합이라고 나와서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라르 르젠, 젊은 제라르라는, 즉 제라르라는 한 청년이라는 뜻이죠. 젊은 제라르가 아송흐뚜 흐들라 깽뗀, 깽뗀느에서 돌아오는 길에, 깽뗀느를 마치고 오는 길에라는 의미인데, 깽뗀느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마상 대회라고도 나오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기보다는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를 더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연문 같은 영화를 보면 권법 훈련을 할 때 연문 앞에 이렇게 나무로 기둥 같은 거를 세워 놓죠. 그래서 그 기둥을 이렇게 뭐 치고 뭐 혈도를 짚고 하는 식의 동작을 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깽떼느는 간단히 말하면은 뭐 일종의 사람 모형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른바 갑옷 같은 거를 입혀놓은 일종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는 허수아비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이런 모형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기사가 마상창시합이라는 건 기사가 이렇게 창을 들고 말을 달려가면서 이제 상대방 기사를 가격하는 건데, 상대방 기사가 없을 때 세워진 목표물이 바로 깽뗀느이고, 이거를 창으로 이렇게 멋지게 치면은 이제 멋진 소리와 함께 이게 이렇게 핑그르르 돌아가게 되죠. 인형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형 자체를 이제 깽뗀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마상 창시합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깽뗀느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창훈이 이해가 될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게 연습에서 돌아온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대회 같은 것에서 돌아왔는지는 이 시 자체로는 정확하게 지금 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창술을 연습하고 돌아오는 길에라고 할 수도 있고, 창술 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라고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흠악계 오리우르를 주목했는데, 눈여겨보게 됐는데, 이 오리우르는 어디 있었냐면 오보흐들라 퐁텐, 샘가에 있는 오리우르를 눈여겨보았다. 근데 아까 유민 양이 말한 것처럼 현대불어는 흐마르게, 주목하다, 주시하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인데, 원문에서는 슈아지 고르다라는 동사를 이제 선택을 했죠. 즉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얘기한 것처럼 갸이에트랑 오리우르 두 사람이 있는데, 마상시합에서 돌아온 제라르가
샘가에 두 여인이 있는 거를 보고 그중에 그러니까 표현을 좀 저속하게 하자면 오리우르에게 꽂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흠악계 슈아지흐 동사의 의미입니다. 즉 오리우르를 택했다. 이 사람이 더 예쁜 것 같아. 이 사람이 더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흠악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현대인이 보기에는 좀 당혹스럽죠.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해도 여러분이랑 나랑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다를 텐데 정상적인 어떤 연애 감정을 가질 때는 뭐 여러분들은 흔히 썸 타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 기간이 끝나야지 뭐 손도 잡고 뭐 포옹도 하고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라르는 바로 자기가 고르고 눈여겨보고는 바로 엉트르세프라 두 팔로 자기 품 안에 라프리즈 이 여인을 자기가 택한 여인을 안았고 누스멍 에트랭트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껴안았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바로 이제 동작이 이루어졌죠. 다음 후렴구 바람 불어도 나뭇가지 휘어져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온히 잠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진아, 이 두 번째 연에서 뭐 이상한 걸 발견 못했니? 시 전체를 읽고. 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이 제라르라는 사람이 자매인 가이에트와 우리엘을 둘 다 사랑하는 그래서 엇갈린 운명같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 흑악계를 슈아지처럼 해석을 하면 오리엘을 택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뒤에 보면은 가이에트랑 결혼했다고 본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연에서는 가이에트랑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래서 저는 가이에트가 선택이 돼서 오리에르가 이렇게 울면서 잔인한 운명이라고 한 거라고 저는 뒷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흑마을계 오히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진이가 생각한 게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맨 마지막 연에서는 갸이에뚜와 함께 길을 떠나서 자기 집에 가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흠아르케의 목적어의 대상이 바로 갸이에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필사본을 옮겨 적은 사람은 갸이에트를 적어야 되는데 오리우르 이름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즉 이때 오리우르 이름을 넣은 건 이 필사본을 쓴 사람의 실수입니다. 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인은 원래 갸이에트를 원래 썼는데 옮겨 적던 사람이 오리우르라고 잘못 이름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중세는 어떤 활자화된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양피지에 이른바 글을 써서 그걸 필사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원고지나 어떤 리포트 용지에 손으로 글을 썼던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옮겨 적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할 때 제일 빈번하게 하게 되는 실수가 이른바 불어로는 소 듀멤무 오멤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상 빼고 쓰면은 지금 채팅창에 쓴 것처럼 소 뉘멤무 오멤무 같은 것에서 같은 것으로 건너뛰다라는 이야기인데 즉 예를 들어서 일행이 르쌈디로 시작하고 오행이 르쌈디로 시작을 한다고 예를 들면 잘못해서
일행을 빼버리고 5행부터 치기 시작한다든지 중간에 걸 빼버리게 되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를 이제 건너뛰는 것으로 쏘 뒤맨무 오맨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실수랑은 지금 거리가 멀죠. 사람 이름 자체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필사본을 옮겨 적은 사람이 오리우르 이름을 택한 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오리우르를 택했어야 하는데, 혹은 오리우르가 더 주인공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리우르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라고 일단 뭐 가정을 해두고, 끝까지 이야기를 읽은 뒤에 이 부분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세 번째 연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해볼까?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연 양 해보십시오. Après que tu auras horreur de piger ton nom, retourne chez tes pas, tu connais la maison. Je vais rester avec Gérard, il m'apprécie.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오리우르야, 모를 다 길었다면, 너의 발길을 돌리거라. 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제라르와 함께 있을게. 그는 나를 아주 좋아하니.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흔들려도 연인들은 다정하게 잠든다. 자, 하연 양은 세 번째 연에서 뭐 같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첫 번째 연에서는 그렇게 큰 질문은 없었는데 그냥 제라를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내치나, 또 그게 어쩌면 그 사랑에 눈먼 연인들의 모습이고 이 마지막 두 행에서 나타나는 또 그런 눈먼 사랑의 모습,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또 다른 버전, 다른 학생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해볼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효영양 해보십시오. Après que tu auras pigé ton nom, retourne sur tes pas, tu connais la maison. Je vais rester avec Gérard, il m'apprécie.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vers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오리에르, 야, 물을 다 길었으면 네 발길을 돌려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마을로. 나는 제라르와 함께 남을 것이다. 그가 나를 이렇게나 아껴주니까.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이 휘어지더라도 진정한 연인은 애틋함 속에서 평안히 잠든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효영양은 이 부분에서 뭐 궁금한 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 있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얀 학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제라르 이 남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동생 보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좀 놀라웠고, 또 이 띠꺼넬라 메종에서 그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자, après que tu auras puisé ton eau. 물을 다 길어 올렸으면, 물을 다 길어 올리고 나면 오리우르야, retourne sur tes pas. 발걸음을 돌려라, 즉 가라, 돌아가거라. tu connais la maison. 너 집 잘 알잖니. 이때 maison이라고 현대불어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ville이라고 나와 있죠. 즉 마을이라는 의미로, 즉 너
마을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온 길이 어떤지, 어떻게 가면은 집으로 마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나랑 같이 갈 필요 없잖니. 너도 길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정도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Je vais rester avec Gérard. 혼자 돌아가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나는 제라르랑 함께 있을 거야. 제라르랑 함께 여기 남아 있을 거야. 1. 마프레시. 이 사람이 나를 예뻐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좀 당황스럽죠. 정말 본지 몇 분 됐다고 느닷없이 자기를 껴안은 사람을 누군가가 껴안자 동생 보고 야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면 집에 가. 나는 이 사람이랑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주 오랜 지금부터 뭐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라서 어떤 부분은 현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보다 더 순박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는 갸이에뚜와 오리우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박한 어떤 여인의 전형처럼 그려지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는 표시를 하고 나도 이 사람이 싫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전경이지만 뭐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도 뭐 혹은 아니면은 옛날 소설을 보면은 뭐 어떤 숲에서 어떤 전원에서 순박한 양치기 소녀를 만나거나 시골 처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귀족 청년이 다가가자 둘이 서로 반하게 되는 어떤 전경 자체도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연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는 누가 해볼까? 교수님,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남경량 해보십시오. Alors, Ohier s'en va, perdit l'amour dans l'âme. 그래서 오리에르는 영혼의 죽음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En bloc, elle s'en va, du fond du cœur subit. 그녀가 가면서 울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Quand Gaillette, sa sœur, elle n'aimait pas. 가이에트가 그녀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떨려도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eau. 사랑하는 연인들은 부드러움 속에서 잠이 든다. 남경량은 이 네 번째 연에서 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있나요? 저는 이 시가 다른 사랑 시들과는 다르게 연인 이외에 제3자에게 많은 포커스를 비치고 그 제3자의 모습을 많이 묘사한 것 같아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게 그 후렴구와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이렇게 혹시 버림받은 오리에르를 뜻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네 번째 연을 읽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다른 버전으로 옮겨볼까? 유나양 한번 해볼래? 네, 교수님 저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Alors Auréole s'en va, perdu la mort dans l'âme. On pleure et s'en va, du fond du cœur soupire. Quand Gaïette sa sœur, elle n'emmène pas.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vers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그리하여 오리온은 떠난다. 길을 잃은 채 영혼에는 죽음이 깃든 채로. 눈물 속에서 그녀는 떠난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 쉬면서. 그녀의 자매 갸이에트는 그녀를 데려가지 않는다. 산들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은 흔들려도 진실한 연인들은 부드러움 속에서 잔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뭐 유나 양 같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번역하면서는 저도 갸이에짱 오리오가 초반에 이름이 바뀐 것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결이 돼서 딱히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알로 그러자 즉 앞에서 지금 갸이에트가 오리우를 보고 너 물 다 길었으면은 집에 가는 길 잘 아니까 가라. 나는 제라르랑 남아 있겠다라고 말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알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고 나서 오리우 성바 오리우르는 간다 떠난다. perdu l'amour dans l'âme. 즉 이때 perdu와 l'amour dans l'âme는 이제 오리우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죠. 일종의 상황 보어이자 속사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상태로 떠나냐 하면 perdu 마음을 못 잡은 상태로 뭐 창백해진 상태로 또 l'amour dans l'âme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슬퍼하는 상태로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중세어의 두 단어를 이 옮긴 현대역자가 이게 제일 적당할 거라고 옮긴 것에 이제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뭐 다른 용어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erdu를 빨이라고 하는 창백한이라는 말로 옮길 수도 있고 l'amour dans l'âme라는 거를 트리스트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 번역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상태였냐면 en pleurs 눈물 속에서 눈물을 떨구며 elle s'en va 오리우르는 간다. du fond du cœur 마음 깊은 곳에서 내심으로는 soupir 한숨 지으며 탄식하면서 quand Gaïette sa sœur 자기 자매인 갸이에트가 elle n'emmène pas 함께 가지 않을 때, 즉 자기 혼자 가야만 했을 때 아주 슬퍼하며 당혹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후렴구로 이제 바람 불어도 나뭇가지 흔들려도 사랑하는 연인들은 평온히 애정 어린 속에서 잠든다라고 되는데 아까 남경량이 이제 이 바람 불어도 나뭇가지 흔들려도라는 것이 오리우르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일종의 이 구절은 누구의 심정을 정확히 지칭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라는 말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방할 겁니다. 이를테면은 뭐 밖에서는 뭐 포성이 울리고 막 전쟁의 뭐 불길이 치솟아도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랑은 유지된다라는 식의 어떤 대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쓴 이제 내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읽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오리우르의 심정이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의 심정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읽어봅시다. 5번째는 누가 한번 해볼까?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시은 양 해보세요. 젊은 Gérard, le jeune et Gaët s'en sont allés. Ils ont pris le chemin de droite vers sa cité. Aussitôt arrivés, 시은 양 미안. 그 위에 있냐? 죄송해요. 네. Hélas dit Ourière,
cruelle destinée. Ma sœur, pourquoi l'avoir laissé dans la ville que les jeunes Gérard emmènent en sa contrée? Sur la brasse et les branches percées, les préaiment dans la tendresse dormant. 우리 애가 말했다. 잔혹한 운명이여. 나의 자매, 왜 그녀를 계곡에 남겨놓고 젊은 제라드는? 저 여기를 약간 번역이 좀 어려웠는데, 저는 젊은 제라르는 그의 고장으로 데려가는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번역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누가 한번 다른 버전으로 옮겨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예, 원영군 해보십시오. Hélas, dit Aurière, cruelle destinée, ma sœur, pourquoi l'avoir laissé dans la vallée, que le jeune Gérard emmène en sa contrée,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아, 슬프도다, 오리울은 말한다. 가혹한 운명이여. 내 누이, 왜 골짜기에 내 누이를 두고 왔을까? 젊은 제라르는 그녀를 그의 마을로 데려가는 것인가? 산들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진실된 연인은 평온히 잠든다. 원영군은 이 부분에서 뭐 또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나요? 저도 que le jeune Gérard emmène en sa contré를 그냥 감탄문 형식으로 그냥 그녀를 그의 마을로 데려가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원문을 같이 한번 보고 번역을 해봅시다. 우리 현대문은 잠깐 제외를 해두고 레스 페오리우 꼬무 마르피네라고 이제 첫 줄이 되어 있죠. 즉 레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엘라스라는 의미입니다. 슬프다. 오리우르가 말했다. 꼬무 마흐피네라고 하는 문장은 꼬무는 현대불어의 꼬무와 같습니다. 스펠링이 현대불어는 COMM이라고 쓰이지만 COM이라고만 쓴 것이 이제 중세어의 형태죠. 얼마나 마흐는 현대불어로 옮기면 말레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불행인가. 무엇이? 피네. 끝에 네라고 하는 건 현대불어로는 악상떼기를 써서 네트르 동사의 과거분사를 네라고 쓰죠. 즉 그 말로 꼬무 막피네라는 것은 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이었던가, 난 도대체 왜 태어났던 것일까 라는 식의 구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제 현대불어로 독자들이 금방 알 수 있게 번역을 한 것이 크리엘 데스티네, 잔인한 운명이여, 불행한 내 신세여, 불행한 내 팔자여, 이런 정도의 말로 이제 현대 불어 역자가 옮긴 것입니다. 즉 축자역으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꼬무 마르피네라고 하는 건 나 태어난 것이 이렇게 어찌나 불행인지, 나는 왜 불행하게도 태어난 것인지,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원문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J'ai laissé ma sœur en la vallée. 나는 내 자매를 en la vallée, 골짜기에 놔두었네. 즉 나는 내 자매 갸이에트를 골짜기에 놔두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평서문의 어순으로 그냥 쓴 것을 이제 현대 역자가 어찌된 일로 나는 내 자매인 가이에트를 골짜기에 두고 왔던 것인가 라는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역자가 보기에 옮기고 싶어서 뿌꾸와 이하라는 형태를 취한 거지 중세 원문 말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불어로 옮기자면 Je laisse ma sœur dans la valle라고 하는 말 자체에 불과합니다. 나는 갸이에트 내 자매를 골짜기에 놔두고 왔다. 즉 나 혼자 왔다. 그리고 다음 줄을 마찬가지로 중세어 원문으로 읽으면 랑페 제라르 젊은 제라르가 랑메는 엉사 꽁트레 그녀를 즉 갸이에트를 자기 고장으로 자기 나라로 데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어를 안 보고 현대 번역문만 봤을 때는 왜 뿌꾸아를 썼지 왜 끄를 쓰고 물음표를 쓴 건지라고 모두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원문을 같이 읽어보면 그냥 간단한 두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제 번역자가 무엇 때문에 내 누이를 내 자매를 골짜기에 놔두었던가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자, 이제 마지막 연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연은 누가 해볼까? 강선 한번 해볼까? 선이는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혜민, 혜민이는 어떤? 네, 해보겠습니다. 네. Les râles, le jaune et Gaillette s'en sont allés. Ils ont pris le chemin tout droit vers sa cité. Aussitôt arrivé, Gérard l'a épousé.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젊은 제라르와 가이에트는 떠났다.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도시를 향해 길을 갔다. 도착하자마자 제라르는 가이에트와 결혼했다. 산들바람이 불고 가지들이 흔들려도 진정한 연인들은 애정 속에서 잠을 잔다. 마지막 연에서 혜민이는 어떤 궁금한 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니? 이거 근데 마지막 연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드는 의문 같은 건데 저번 그 4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5번째 연에서 가혹한 운명이다라고 했던 게 언니를 잃은 슬픔만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숨겨진 심정이 더 있는지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바느질 바느질 시인데 바느질 시라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애인을 좀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시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이에트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연 한번 다른 버전으로 다시 들어봅시다. 경아가 한번 해볼래? 네, 잠시만요. Gérard le jeune et Gaët s'en sont allés. 젊은 제라르와 가이에트는 떠났다. Ils ont pris leur chemin tout droit vers sa cité. 그들은 곧장 그의 도시로 향했다. Aussitôt arrivé, Gérard l'a épousée. 도착하자마자 제라르는 그녀와 결혼했다. Souffle la brise et les branches se bercent. 바람 불어도 무성한 나뭇가지 휘어져도 les vrais amants dans la tendresse dorment. 사랑하는 이들 평온히 잠잔다. 경아는 마지막 연에서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게 있었니? 저는
저도 이 마지막 연보다는 시 전체를 읽으면서 이 두 자매가 아주 서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끈끈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 필사를 한 사람이 그 위에서 두 번째 연을 오히려를 가이에트를 안 쓰고 오히려라고 쓴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읽었을 때는 뭔가 질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두 자매 사이에서.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두 자매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용은 간단하죠. 제라르 레주엔의 가이에트, 젊은 제라르와 가이에트는 성송달레, 떠났다, 길을 나섰다. Ils ont pris leur chemin tout droit vers sa cité.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곧장 도시로, 즉 제라르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Aussitôt arrivé, 도착하자마자 제라르 l'a épousé, 가이에트와 혼례를 올렸다. Souffle la brise 이하, 바람 불어도 나뭇가지 흔들려도 사랑하는 연인들 다정히 잠든다라고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혜민이랑 경아가 말한 것처럼 이제 크루엘 데스티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나 혼자 가야만 하는, 근데 중세문학 작품을 읽다가 미묘한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어에서는 형 동생이 명확히 구별이 되는데 중세문학 작품에서는 그런 구별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아우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에트가 언니인 건지 오리우르가 언니인 건지 둘은 같은 나이 쌍둥이인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때 크리엘 데스티네라는 건 물론 1차적으로는 가이에트는 딴 사람이랑 있고 딴 사람과 함께 가고 자기만 혼자 집에 가야 하는 오리우르의 심정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기 때문에 크리엘 데스티니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니와의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와의 헤어짐으로 일단 이해를 할 여지도 있는데 두 번째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본다면 이건 제가 남자랑 떠나고 나는 혼자 가야 하는 게 우리가 결국은 마주쳐야만 했을 운명일까? 우리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라는 차원에서도 크리엘 데스티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다 우려한 것처럼 우리는 제라르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죠. 쟤 뭐 하던 녀석인지도 모르고 심성이 어떤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거는 일종의 얘가 기사 계급에 해당하는 귀족 계급의 아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깽땡내에서 돌아오는 길에라고 했으니 좋아하는 것이 이른바 뭐 그냥 좀 단순하게 말하면 전투놀이를 좋아하는 이른바 남성이라는 정도밖에는 모르는데 이런 차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오리우르 입장에서는 근데 가이에트 쟤 괜찮을까? 남편이랑 잘 살 수 있을까? 제라르랑? 제라르 쟤는 싸우는 거 좋아하고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운명이 가이에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까라는 차원까지도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엘 데스티네는 혜민 양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층위에서 해석 가능하다라는 점은 미리 이야기를 해둡니다. 뭐 마찬가지로 경아 양이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읽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야이으 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야이으 때라고 하는 거는 어원이 되는 게 앞에 세 글자 쉐, 아, 이만 따지면은 현대불어의 게라고 하는 뜻이죠. 게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야이으 때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보네어, 행복,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름에 걸맞게 제라르라는 남자가 가이에트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행복을 얻게 되죠. 가이에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멋진 남자를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뭐 일종의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순식간에 결혼을 한 행복한 해피엔딩이죠. 그런 점에서 맨 마지막 연에 후렴구를 읽는다면은 이렇게 마치 마법처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두 사람의 앞길에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편안히 애정어림 속에서 잠들고 생활할 거야 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행복한 노래, 축복의 노래의 성격을 갖게 되죠. 근데 반대로 오리우르의 입장에서 이 시를 보면, 오리우르의 경우는 근데 갸이에뚜와 달리 이름의 의미가 뭔지 어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오흐라는 황금이라는 의미에서 오리우르가 나왔다는 설도 있고, 이때 오리우르는 오리영,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오리우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라는 뭐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견이 많아서 뭐 공통된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리오르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는 너무너무 불행한 노래이죠. 사랑을 노래하기는 했는데 그 사랑이 별로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 언니와의 애틋한 혈연 간의 사랑이 제라르 때문에 무너진 사랑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제라르와 갸이에트의 사랑이 어떤 결론을 내세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하지만 오리오르는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이른바 노래로도 읽힐 수 있고, 또 조금 치졸하게 번역하자면 아까 혜민 양이 크리엘 데스티네라고 말한 것처럼 갸이에트 못지않은데 나도 예쁘고 나도 착하고 나도 좋은 아이인데 제라르 쟤 왜 갸이에트만 택했지? 왜 날 안 골랐어? 라고 하는 택함을 못 받은 버려진 여인의 노래라는 점에서도 불행한 노래의 느낌을 전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양면적인 속성을 다 행복과 불행, 어떤 뭐 부러움과 서글픔의 느낌을 동시에 전해주는 이제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이 갸이에뚜와 오리우르라고 하는 노래, 여성의 노래의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맨 끝의 결말은 이른바 동화나 요정 얘기를 많이 닮아 있죠. 뭐 이를테면은 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신데렐라가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이랑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되죠. 근데 결혼해서 신데렐라는 잘 살 수 있었을까? 신데렐라와 결혼한 왕자는 혹시 시어머니가 신데렐라를 구박하지는 않을까? 남편이 변심하지는 않을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물론 현대인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만, 그런 점을 떠올려 보는데 이런 것 없이 이야기는 행복한 지점에서 바로 끝이 나고, 그 뒤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혹시 불행의 어떤 몫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오리우르가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한다면, 이 시는 말 그대로 행복한 시라기보다는 정말 슬픈 시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갸이에트는 전적으로 제라르를 믿고 동생도 버리고 이른바 바로 제라르네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여기서 제라르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갸이에트는 오리우르에게
야, 물 다 길었으면 집에 가라. 난 제라르랑 함께 있을래. 라고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동생은 마음속에서 아,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런 슬픈 운명이 찾아오다니 라고 마음속의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제라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라르가 한 뭐 간접적인 단서라고는 그저 갸이에뜨를 끌어안고 다정히 감싸 안았다라는 이른바 동작 하나에 불과하고 두 사람의 사랑 역시 갸이에뜨의 입을 통해서만 이야기가 됩니다. 물 다 길었으면 집에 가라. 나는 제라르랑 함께 남아있겠다. 제라르가 나를 예뻐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정말 제라르가 갸이에뜨를 예뻐하는지 아닌지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지점을 생각한다면 이른바 결말은 참 다행스럽고 해피엔딩처럼 끝나지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앞으로도 결혼 이후에도 행복한 결말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낳는다는 점에서 또 나쁘게 말하면 제라르가 상습범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마상대회 나갔을 때는 갸이에뜨를 데려왔고 2020년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여인을 2021년에는 또 다른 여인을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운명, 여기서 여성은 물론 중세 여성입니다만 중세 여성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트루바두르의 시에서 이른바 떠받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면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점을 알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식의 전개와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건 비단 중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세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아주 투박하게 표현했고 현대인들은 현대 작품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 관련해서 이제 시 전반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추가적으로 질문들 하십시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Les vrais amour을 사랑하는 남녀라고 하셨는데 여기 vrais 여성형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여성형인가요? 현대불어 역자가 왜 이렇게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문을 보면 오행에 끼 썽트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끼 KI라고 된 건 오늘날의 불어의 주격관계대명사 끼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썽트라메흐는 서로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은 근데 뭐 요즘은 동성애도 이제 뭐 인정을 받는 사회지만 중세 시대에는 동성애 자체가 이른바 금기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뭐 신의 뜻에 저버려지는 뭐 불경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 봐야 해서 내가 뭐 사랑하는 남녀라고 옮겼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혹시 vrais amant이 이 두 자매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현대인이 보기엔 가능할 것 같지만 중세 원문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Sur la brise et le bronze sylvestre 에서 그 브이스가
바람이긴 한데 약간 산들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양보절로 만약 이런 역경이라던가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면 조금 더 강한 느낌의 좀 시어를 썼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게 뭔가 역경을 나타낼 만큼 뭔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 불어로 이렇게 옮길 때 제가 그래서 옆에도 봤는데 잘 모르겠어 가지고 원문을 봐도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비되게 번역한 건 뭐 이를테면은 여름에 잘 때 이른바 뭐 누군가가 부채질을 해 주거나 선풍기에 약풍을 틀고 이러면 잠을 잘 잔다고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이어지는 뭐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잘 잔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당연한 말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두 사람이 푹 자는다 뒤에 말을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연인은 푹 잠든다."라는 말로 옮긴다면 앞에 상황이 좋으니까 "푹 잔다."라고 하면 아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잘 잘 수 없는 어떤 조짐이 있는 혹은 그런 것이 심해진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게 옮겼던 것뿐입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은? 네,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초현실주의의 사랑시를 몇 편 읽어 봤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곰곰이 따져 봐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중세시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평범하게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또 감정 상태가 더 진솔하게 투박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니까 멋있지 않은 이제 면도 분명 존재는 합니다, 중세시에. 하지만 읽고 나서 전해지는 감흥은 어떤 뭐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역시 오늘날에도 같이 늘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잔잔한 이제 여운을 남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제 각자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 뭐 다른 질문 없나요?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소정이는 뭐 질문할 것 있니? 이소정? 네, 저는 1년에서 읽다가 망당라망 이 부분이 예전에 배웠던 그 아폴리네르 시가 생각이 나서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현대 번역자도 아폴리네르의 미라보다리를 의식하고 맹덩라맹으로 옮겼을 테고요. 이 두 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미라보다리 얘기할 때 강의한 올린 부분에 짧게 기술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뭐 이야기 그러니까 뭐 노래의 선율이라고 할지 음조라고 하는 것이 닮은 점도 존재해서 뭐
여러분들 인터넷 자료들만 찾아봐도 구글에도 이 두 시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2차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